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과 함께 호프집을 운영해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예요. 에휴, 선영이 애비가 이 사업 저 사업 다 말아먹기만 하더니 이번에 호프집은 그래도 장사가 되는 모양이구나. 선영 엄마가 만드는 술안주가 인기가 좋아요, 어머니. 재료값 안 아끼고 국산 재료 사용하고 육수도 새벽부터 우려서 조미료도 많이 안 쓰고 해서 단골 손님들이 많이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네가 선영 엄마 안 힘들게 많이 도와라. 힘쓰는 일은 네가 웬만하면 주로 하고. 어이구, 엄마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 머슴처럼 식당에서 일해요, 엄마. 3번 사업 말아먹고 와이프랑 같이 차린 호프집인데 제가 와이프 눈치 안 보겠어요? 아휴, 다른 여편 애들 같으면 도망가고도 남았을 건데 여태 불평 한마디 없이 애들 잘 키우고 네 곁에 붙어있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라. 알아들어? 아유, 알았어요, 엄마.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아들 편 든다고 정신없다던데 엄마는 어찌 그 반대요? 선영애미 없는 자리니 하는 소리지. 결혼할 때부터 선영애미 사주 뽑아보면 아주 우리 집에 하늘이 내려준 며느리가 왔다고 다들 칭찬 일색이었다고 안 하든? 그 얘기 엄마한테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못 들어도 좋기 100번은 들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네 마누라 헛생각 못하게 네가 살아란 말이다. 엄마는 근데 왜 애들 엄마 앞에서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시고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꼭 그런 얘기 하세요? 이런 얘기 듣는 데서 자주 하면 또 기고만장할까봐 그러지. 내 아들 키 죽이는 일을 뭐하러 내가 만들겠니?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우리 엄마 맞는 것 같네요. 예끼 이 녀석아. 애미 놀릴 생각 말고 네 가정 단돌이나 똑바로 잘해. 어디 가서 들으니 노을에 삼재가 들었다고 아주 조심하라더라. 특히 여자 조심, 술 조심하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디 나가서 술 마시고 여자 만날 시간도 저 없거든요. 장사하느라 바쁜데 어디 가서 술 먹고 여자를 만나요. 네가 젊어서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돌아다니는 바람에 엄마가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냐. 엄마, 저 이제 철 들었고 헛짓거리 안 해요. 가정에 충실, 가게에 충실.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가끔 몰래 듣게 되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걸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젊어서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었습니다. 사업 망하기 전 잠깐이라도 돈이 잘 벌릴 때에는 사업적인 고객 접대니 뭐니 하면서 술 마시고 골프 치러 다니며 돈을 흥청망청 많이 썼어요. 그런 남편의 화려한 전적을 뻔히 다하는 시어머니이기에 아들에게 그런 잔소리를 하곤 했던 거죠. 나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치켜세우면서도 꼭 그런 말을 저 없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몰래하는 시어머니 심리가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죠. 네 시어머니가 옛날부터 여우짓에 도 같은 사람 아니니. 한 집에 살면서 그런 말 자주 하면 내가 들을 일 아예 없다고 생각하나? 원래 애매하게 덜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잘한단다. 뒤에서는 네 와이프만한 여자 없으니 아들에게 잘하라고 단도리 하면서 내 면전에선 흔한 칭찬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야. 네가 기고만장할까 봐서 그런다며. 그런 마인드 가진 꼰대 시어머니 두고 더 험담할 것도 없다 얘. 옛날에 선영 아빠 골프 치러 다니면서 풀범한테 된통 걸려들었던 일 기억해? 기억하다마다 그 막장 같은 사건을 어찌 있겠니? 사랑이네 운명이네 난리 생쇼를 치더니만 애들 생각해서 참으려다 하도 괘씸해서 이혼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나한테 싹싹 빌었었거든. 제발 이혼만은 참아달라면서. 이런저런 사건 겪으면서 며느리지만 너 보기 쪽팔려서 그런가 보지 뭐. 지 아들 잘못한 거 지 아들 흠은 다 알면서도 그걸 네 앞에서 인정하기 싫은 심리. 그런 거 아니겠니?
지금 와서라도 애들 아빠 정신 차리고 사니 다행이지 뭐. 요즘은 술도 안 마시고 너랑 가게 일만 열심히 한다면서? 그때 풀벤 사건 이후로 나하고 각서 썼잖아. 다시 한번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바람피거나 헛짓하는 경우 모든 재산을 나한테 넘기고 이혼한다. 각서 내용 한번 살벌하구나. 야, 네 남편 아무리 정신 차렸다지만 그 각서 어디 가서 공증이라도 받아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왕 믿고 살기로 한 건데 어느 정도 마음 비우고 내려놓고 사는 게 내 정신건강에 이로운 것 같아요, 언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공증까지 받아놓는다 한들 깨질 살림이 억지로 붙을 요량도 없고. 뭐 대단한 재산이 많은 자산가도 아니고요. 안 그래요? 그러게 말이다. 호프집 장사는 잘 되니? 다행히 월세 내고 이것저것 나가는 돈 나가도 생활할 정도는 나아요. 다행이다 얘. 네 남편 이 사업 저 사업 그리 망해먹더니 너랑 같이 호프집 차려서 그나마 면을 세우네. 진작 너랑 동업이나 할 것이지. 그러게 말이에요. 진작 내가 나서서 같이 식당이라도 할 걸 그랬어요. 그때는 애들이 어려놔서 네가 뭐 그럴 형편도 아니었잖아. 더는 사업 부침없이 이대로 유지만 하면서 빚 안 내고 먹고 살면 더 소원이 없겠어요. 이왕 호프집 시작했고 장사도 잘 되는데 더 욕심 부려도 되지 뭐. 옛날부터 넌 욕심이 너무 없어. 그런가요? 애들 아빠도 사업 말아먹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전 생겨먹길 욕심이 많거나 삶의 목표치가 막 허황되게 잡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룰 수 있고 가 닿을 수 있을 만큼의 목표와 꿈.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나아가는 게 제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이죠. 사장님,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장 보러 나오셨네. 몇 번 오다 보니까 이 시간이 차도 제일 안 막히고 또 도매시장의 물건도 제일 좋더라고요. 사장님, 시장 보러 나오는 거 보면 시계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유, 제가 좀 딱딱 맞춰서 사람이 재미가 없죠? 아니에요. 늘 같은 시간에 재료 사러 오시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늘 사가시는 재료도 준비해 놓을 수 있어서 되려 더 좋아요. 오늘도 늘 제가 사가는 것들 따로 포장해서 주세요. 이제는 뭐뭐 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럼요. 그런데 소문 듣자 하니까 호프집이 동네에서 장사가 제일로 잘 된다던데. 재료 좀 더 많이 사가지 그래요? 가지수도 더 늘려서 안주 팔면 매출이 더 오를 텐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방 일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음식이 딱 맛있게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딱 내가 맛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안주와 술을 팔자. 그런 주의라서요. 아유, 호프집 하나 하면서 너무 장인 정신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손님 더 받아서 돈 벌 생각 안 하고?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억지로 많이 팔려고 빨리빨리 음식 만들면 맛없는 안주를 내게 되잖아요. 그럼 주점 평판도 떨어지고 손님은 더 떨어질 텐데요. 듣다 보니까 사장님이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현명한 사람 같으네. 내가 한 수 배워야겠어요. 어휴, 도매시장에서 30년 넘게 잔뼈 굵은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네요. 배워도 내가 배울 게 훨씬 많을걸요?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제가 만드는 안주가 맛있기로 단골들 사이에서 나름 유명했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제 손맛과 저만의 고유한 레시피에 의존한 안주를 팔다 보니까 늘 일정한 맛과 수준의 음식을 내야 한다는 저 나름의 고집이 있었어요. 사장님! 여기 통오징어찜이랑 조개탕 하나 추가요. 여기 주문하신 안주 나왔습니다. 이 집 메뉴는 올 때마다 맛이 아주 한결같아서 너무 좋아요. 매번 이렇게 간도 딱 맞고 맛있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와이프가
다른 건 몰라도 안주 음식 만드는데 되게 까다롭거든요. 유일한 이 집 흠이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흠이요? 시정이 나가야 하니까 뭐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기 메뉴는 너무 빨리 품절되어 버린다는 거요. 아이, 그게 나름 변명을 하자면요. 와이프가 딱 그날 팔 분량만 정해서 매일 시장 가서 장을 봐오거든요. 재료 신선도 따진다고 장을 한꺼번에 많이 봐오지도 않아서 그런 거니 널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알고 있어요, 사장님. 안 사장님께서 딱 맛있게 나올 수 있는 양만큼만 요리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이 집 안주가 더 맛있는 건데요, 뭐. 어이쿠,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비스로 소면 하나 말아드릴까요? 그래 주신 너무 땡큐죠. 아,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특제 육수가 들어간 소면 가져다 드릴게요. 남편은 호프집을 개업하고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도와줬습니다. 젊어서 서비스직 일도 한때 했던 사람이라 싹싹하게 손님 상대도 잘하고 서빙도 잘하고 가게 청소니 뭐니 저와 합심해서 호프집을 잘 꾸려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아프다는 둥, 동창 모임이 잡혔다는 둥, 핑계를 추가하면서 호프집 일을 쉬려고 드는 남편이었어요. 아유, 선영이 엄마. 나 오늘 아무래도 가게 못 나가겠어. 뭐야, 온열 감기는 걔도 안 걸린다는데 당신 감기야? 아픈 사람 면전에 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그렇잖아. 당신이 무슨 종일 에어컨 쐬는 사무직 종사자도 아닌데 8월 삼복더위에 감기라니. 회사원은 감기 걸려도 뭐 나 같은 호프집 사장은 감기도 걸리면 안 되는 법칙이라도 있냐? 아, 참.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알았어. 당신 아픈 거 잘 알겠으니까 그만 투덜거려. 한 이틀은 쉬어야 나을 것 같아. 미안하다만 당신이 고생 좀 해야겠다. 언니더러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뭐. 매번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너무 염치 없는데. 아, 속상해. 식구 좋다는 게 뭐니? 저 형한테 미안하지만 이틀만 고생 좀 해달라 부탁하자. 암튼 내가 못 살아. 감기 걸렸다고 몇 날 며칠 누워 지낼 생각 말고 병원 가서 당장 링겔이라도 좀 맞어. 알았어. 남편 아프다는데 진짜 하는 소리 하고 있는 건. 빨리 나으라고 주사 맞으란 말도 못해? 아이, 그래. 어려워하시겠어요. 처음에는 감기, 다음 날에는 무슨 동창회, 또 다음번에는 지방 사는 친구 조문. 매번 핑계를 바꿔가면서 번번이 가게 일을 빠지려드는 남편이었습니다. 선영 아빠, 오늘 또 외출이니? 언니 미안해. 번번이 언니한테 일 부탁해서. 내가 일단 톡톡히 쳐서 줄게요, 이번엔. 내가 지금 일당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 선영 아빠한테 화났어요, 언니? 지금 네가 내 눈치 보고 그런 소리 할 상황이니 맹추야? 그럼 뭐 어쩌라고. 아,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어디 한눈 팔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네 남편 말이다. 아유, 설마요. 옛날에 골프장 다닐 때 풀백 여자에게 그리 당했으면 됐지. 아, 또 무슨 정신 나간 짓을 벌이려고. 남자들 평생 못 고치는 버릇 중에 하나가 바람 피는 거잖니. 제발 아니길 바란다만 너 남편 단속 좀 잘해. 알았어요, 언니. 나름 이렇게 힘든 장사 안 하다가 지도 과부하가 와서 그런 걸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 남편이 무슨 고등학생이니 대학생이니? 명색이 사장이고 지가게 꾸려가면서 그게 핑계거리가 돼? 그런 식으로 말하면 평생 살림만 하던 네가 더 과부하가 와야지. 왜 지가 먼저 선수 치듯 전할리냔 말이야. 아, 언니, 날도 더운데 진정해요. 언니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에요. 화낼 일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동생 이렇게 고생시키는데 화가 안 나고 배겨? 저 형 오셨어요?
언니가 한참 남편 흉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남편이 불쑥 호프집에 온 겁니다. 오늘 동창회 간다더니? 가게에 차키를 두고 가는 바람에. 동창회 가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차려입나? 누가 보면 어디 결혼식이라도 가는 사람인 줄 알겠어? 뭐 꼭 결혼식 갈 때만 차려입어야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어딜 가든 말쑥하게 차려입고 가면 좋죠 뭘. 자네 와이프는 사철 찢어진 청바지에 나달나달해진 면 티셔츠 쪼가리 안으로 버티는데 어떻게 보면 볼 때마다 매번 옷이 바뀌네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차려입은 거지가 떡을 얻어먹어도 하나를 더 얻어먹는다고요. 버릴 생각 안 하고 씀씀이 예쁘게 차려입으면 비렁뱅이 거지 된다는 속드시는 속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요, 저요? 매부가 너무 공사다망해서요. 장사하는 사람이 경조사니 뭐니 신변 잡사 대소사 다 챙기면 자영업 못해요. 네, 아주 그런데요. 인맥 관리 맹탕 안 하면 또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안 남아나요. 그렇게 폐쇄적으로 사는 건 제 취향이 아니라서요. 전 그럼 이만. 저 형, 오늘 고생 좀 해주세요. 좀 뻔뻔한 태도로 외출해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예, 뭐가 됐든 술을 내라. 내일부턴 10볼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너 아프다고 알아 누워. 그럼 가게는 어쩌고. 주방 아줌마 당분간 구해서라도 지가 호프집 운영하라고 해. 와이프는 매일 주방 일에 설거지에 허리가 휘게 일하는데 지는 놀러 갈 거 다 다니며 장사는 저런 남편이 어딨니? 알았어요. 나 단돌이 잘할 테니까 이제 언니도 그만해. 저런 하얀 같은 인간이 뭐가 좋다고 너는. 찌찌거리며 속상해하는 친정언니였습니다. 그날 밤 동창회에 갔다가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요, 더 제가 기함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 상의에 떡하니 여자 분자국과 키스마크가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던 겁니다. 아니, 당신 지금 대체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동창회 다녔다고 내가 몇 번 말하니? 저리 좀 비켜. 나 피곤해서 쓰러져 자야겠다. 놀다 와서 그리 피곤하니? 나는 일순 딸리게 종일 동동거리며 장사하고 들어왔는데 피곤하면 내가 더 피곤하지. 내 앞에서 피곤 타령이니? 정말 그렇고 머리에서 쥐가 날 것 같다. 집에만 들어오면 내가 이래서 숨이 막히고 짜증나는 거야.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상의 티셔츠에 이 자국 뭐냐고. 지금 이거 가지고 늦게 들어온 남편 트집 잡냐? 이거 가지고? 당신은 이 여자 분자국이랑 립스틱 자국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노래주점 가서 놀다가 여자 동창이 취한 바람에 내 등에 부딪혔어. 그래서 자국 난 거 가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이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잖아. 그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당신 전적을 두고 하는 소리야. 바람핀 적도 없고 깔끔한 과거였음. 내가 이런 오해를 왜 해? 바람 피는 거 같았음. 내가 이런 흔적 등에 대놓고 만들어 왔겠니? 싹 거울에 한번 비춰보고 다 검사하고 들어왔지. 어이없어 정말. 말하는 거. 왜 예전에 바람 피울 때 그러고 들어왔니? 제발 좀 간두자. 그만 좀 하면 안 돼? 오랜만에 바깥 바람 쐬서 기분 전환 좀 하고 들어왔더만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가지야? 됐고. 나 내일부터 아주 많이 아파. 뭔 개벽다귀 같은 소리야 그게. 나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다 아파.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일주일 당신이 호프집 꾸려가봐. 복수를 해도 그런 식으로 치사하게 한다는 거야? 복수가 아니라 나 정말 몸이 너무 고단해서 그래. 당신만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쉬고 싶으니까 한 며칠 당신이 알아서 꾸려가봐.
필요하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전 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친정언니네 집에 한 며칠 건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옛말에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 남편이 딱 그 짝이었습니다. 재능이나 좋은 쪽으로 나는 놈이었다면 좋았으련만 불행히도 제 남편의 뛰어난 면모는 그런 분야가 아니었죠. 매부가 너 없이 장사 잘하나? 내가 한번 보고 올까? 언니 말 듣고 며칠 쉬고는 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하네. 불편할 게 뭐 있어. 너 이참에 미뤄뒀던 치과 치료에 물리치료까지 싹 다 받을 생각이나 해. 애먼 사람한테 주방 맡겼다가 단골 손님 떨어질까봐 불안하네. 너 개업 초기에 주방일 도와주던 아주머니가 한 며칠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레시피도 네가 하는 대로 웬만큼 하는 사람이라면서. 뭐가 그리 걱정이니? 그래도 내 손맛하고 다를 거고 단골 손님들이 싫어할 거야. 아무래도 내일부턴 내가 가게 나가봐야겠어. 암튼 일복 터진 운명이나 팔자네. 불평을 마라. 그런 팔자는 보아하니 네가 자처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단골 손님들 혹여라도 떨어져 나갈까봐 그게 불안하네. 가게 잘 돌아가나 그렇게 걱정되니? 걱정되죠. 우리 네 식구 밥 먹여주는 장사고 업장인데요. 그렇게 걱정되면 내가 한번 몰래 호프집 가볼까? 네 남편 혼자서 어떻게 가게 꾸려가고 있나? 언니, 진짜 한번 그래줄래요? 아우, 내가 정말 못 산다. 저의 성화에 친정언니는 호프집으로 남편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몰래 순찰 비슷한 걸 나갔답니다. 그런데요, 너무 황당한 표정으로 돌아온 언니였어요. 예, 지금 너네 호프집에 가서 내가 뭘 보고 온 줄 아니? 뭘 보고 왔길래 그렇게 표정이 백지장같이 창백해요? 이 더운 날에 내 표정이 이렇게 창백한 거 왜인 것 같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원.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언니? 너 충격 먹지 말고 잘 들어라. 호프집 가보니까 잠정 휴업 한 판이 떡하니 걸려있더라. 뭐라고요? 잠정 휴업? 아니, 이 인간이 정말 제정신이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쪽에서 뭔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이 보이더구나.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호프집에 잠정 휴업 한 편 걸었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아내를 유심히 봤는데 네 남편 웬 여자랑 가게 구석에 붙어 앉아서 못 볼 꼴을 벌이고 있더라는 거야.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언니 뭘 잘못 본 거 아니요? 내가 잘못 볼 게 따로 있지. 그런 걸 잘못 보니?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정언니와 다시 호프집으로 당장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가게 안에서 웬 젊은 여자와 떡하니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 대체 가게에 휴업팻말 걸어놓고 뭐 하는 짓이야?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이 가게는 웬일이니?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옆에 이 여자는 누구야? 안 그래도 인사가 늦었네요. 저 이댁 사장님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매부, 정신 나갔어? 이 호남 백주대낮에 가게 안에 상간녀를 들락거리게? 저형, 상간녀라뇨. 말 좀 조심하세요. 방금이 머리에 피도 안 말라 보이는 계집애가 직접 말했잖아. 매부 만나는 사람이라고. 만난다는 게 다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언니가 아까 가게에 찾아왔다가 뭘 본 줄 알아? 뭐가 그리 당당해서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뻔뻔하게 계속 응수야? 한두자,
여기서 소란 피우는 거. 주변 상인들한테 창피하지도 않니? 창피? 당신이 벌인 짓은 안 창피해? 우련이가 뭘 봤다고 했을 때 설마 잘못 봤을 거려니 했어. 대낮에 가게 업장에서 뭔 짓을 벌인 거야? 저 형이 뭘 봤다고 이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나랑 이 여자는 하늘 아래 부끄러울 거 하나 없어? 뭐? 부끄러울 게 없어? 버젓이 처자식 달린 유부남이 가게 업장에서 딴 년 만나놓고 그게 할 소리야? 너야말로 부끄러움도 없니?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사방팔방 광고하고 싶어? 당신 행동 자체가 떠벌리고 광고하려고 작정한 작태 아니고 뭐야? 여기서 신랑이 하는 거 관두자. 나랑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스타일 아니니까. 스타일? 스타일 좋아하시네. 와이프랑 운영하는 업장에서 상간녀랑 불륜 저지르는 게 너희들 스타일이냐?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에게도 다 말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은 아니었으니 이따 밤에 집에서 봐. 그런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상간녀 손을 잡더니 주랭랑치듯 그 자리를 달아나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말 안 끝났어. 모자랬다고 어딜 도망가는 거야? 야, 이것들아, 거기 안 서? 내가 네 년놈들 못 쫓아갈 것 같으니? 신발까지 집어던지면서 두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언니였습니다. 언니 그만둬. 더 매달려봤자 우리만 우스운 꼴 당할 것 같다. 내가 꼭 이런 사태 벌어질 줄 알았어. 그러게 내가 진작에 뭘 했니? 저 인간 뭔가 레지 하나 빠진 인간 같다고 단돌이 잘하라고 안 하든? 언니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마음 먹고 저리 딴짓하려는 사람 내가 단돌이 한다고 막아치기나 했을까? 어휴, 모지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 이런 대우를 받니? 응? 언니 말 맞다나. 내가 모질이인가 보죠 뭐. 그래서 저런 인간 남편감으로 고른 거겠지. 안 그래? 서러움과 배신감이 복받쳐 올라와 저는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친정언니도 덩달아 제 등을 쓸어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혜주야, 우리 그만 울자. 지금 우리가 속상하다고 마냥 울 때가 아니야. 앞으로 저것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머리 맞대고 의논해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발 뻗고 울 시간이 어딨니? 맞아요, 언니. 머리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쿵쾅거리는 심장 진정도 안 되고 너무 열받고 서러운데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보니까 저 년놈들 그냥 둬서 되겠니? 이혼을 하더라도 너 절대 곱게 이혼해주지 마. 알아들어? 가정 파괴하고 저리 뻔뻔하게 구는 것들 절대로 곱게 이혼해주면 안 된다. 애들은 어떡하지 언니? 우리 선영이랑 준영이 아직 너무 어린데 아빠가 바람나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충격 먹을 거야. 애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진다만 이왕 엎질러진 물이고 끼어진 바가지야. 애들 생각해서 뭐 다시 잘해볼 생각 꿈에도 말고. 너 찬물 먹고 빨리 속 차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심란하게 우라통 터지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킨 채 아이들을 잠자리에 재우고 거실에서 혼자 서성거리는데 현관 비번이 눌리는 소리가 나면서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뻔뻔하게 집에를 들어와? 안 그래도 나갈 거니까 시끄럽게 좀 그만해. 명령조로 말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양심이라는 건 아예 밥 말아 먹었니? 선영 엄마, 나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니만 석고대제 신용을 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는 남편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이제 하다하다 쇼를 다 하는 거야?
빈정거리지만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당신이란 뻔뻔한 작자가 할 말이란 게 뭔지 드러나 보자. 나 그 여자 너무 사랑해. 남은 인생은 그 여자랑 살고 싶은 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나 제발 용서해주라. 부탁이야. 그래.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더니 지금 운명의 사랑에 빠졌다. 뭐 그런 되도 않는 변명 내 앞에서 씨부리는 거니? 뭐라 욕해도 나 달게 들을게. 당신 배신감이 어떨지 나 짐작한다. 나 정말 잘못했고 당신에게 면모가 없어. 미안해. 나랑 그냥 이혼만 해줘. 부탁이야. 응? 나 이제 당신에게 모든 기대치를 내려놓기로 했어. 그렇지만 이혼만은 절대 못 해줘. 아니? 안 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강짜니? 나 이제 당신하고 한 집에 더는 못 산다니까. 제발 구질구질 매달리는 짓 할 생각 하지 마. 매달리고 안 매달리고는 내가 정해. 그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자격 같은 거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내가 싹싹 비는 거잖아. 어? 이혼해달라고 나한테 빌려온 거야? 이 차정이 넘은 시간에? 그래 여보. 제발 나랑 이혼해줘. 그 여자 나이도 어리고 나한테 다 인생을 바치겠대. 그래. 혼자서 당신한테 인생을 바치던 말던 자유인데 이혼은 못 해준다니까? 선영이랑 준영이 생각은 왜 안 해? 왜 당신 운명의 사랑 지키려고 애 먼 자식들을 이혼가정 아이 만들려고 그래?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니? 그런 억지 좀 부리지 마. 이미 마음 뜬 내가 억지로 집에 붙어 산다는들 그게 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니? 너 같은 것도 아빠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선영 엄마, 나 좀 제발 놔줘. 나하고 이혼 좀 해주라. 부탁이다. 밤새 이혼 요구를 끈질기게 하다가 제 풀에 꺾여 집을 나가버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예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한밤중에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시어머니가 서 있더군요. 어머님께서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제 물음에 대꾸도 없이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선영이, 준영이는 자니? 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되어가는걸요. 애들 잔다니 내 마음 놓고 말해도 되겠구나.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셨어요? 어머님, 애들 아빠 바람나서 집 나간 건 알고 계세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일 때문에 너를 보러 왔다. 전 시어머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생각하며 그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왕 과거에 한번 용서한 거 이번에도 네가 눈 감고 넘어가라. 뭐 그런 식의 말을 예상하며 시어머니 앞에 앉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되도 않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너 선영애비가 만나는 여자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니? 제가 그 상간녀 신상에 관해서까지 다 알아야 하나요?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는 봤습니다. 네가 그 여자를 어디서 봤길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며칠 가게를 쉰 적이 있는데 그 기간에 선영이 아빠가 가게 장사는 안 하고 업장 안에서 상간녀랑 희희낙낙대는 걸 봤거든요. 그래, 네 속이 타들어가고 배신감 느끼는 건 내 다 이해한다. 어머니, 이번에는요. 저번처럼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 사람 홍군형 좀 제대로 내주세요. 네? 혼내서 돌아올 사람 같으면 내 진작에 그렇게 했지.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애미야, 아범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양손을 갑자기 감싸주더니 그런 말을 내뱉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철중이가 만나는 여자가 재벌집 상속녀란다. 거기다 나이도 어린데 혼전 임신까지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집이랑 혼담이 오가는 상황이야. 뭐라고요? 혼담이라뇨? 어머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 맞으세요? 나 지금 정신 아주 말짱해.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거 당연히 안다. 그러니까 이 아밤에 네게 부탁하려고 내가 찾아온 거 아니니? 응?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쓸어 온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빌듯이 애원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더 애걸복걸 매달리지 말고 철중이하고 깔끔하게 이혼 좀 해주렴. 부탁이다. 어머님은 아들 바람난 건 중요하고 어머님 손주 손녀는 안중에도 없으세요? 선영이하고 준영이한테 대체 뭐라고 하시려고 지금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저한테 하시는 거냐고요. 살다 보면 별하별 키막힌 일들 다 겪어야 하는 게 인생사다. 선영이 준영이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할 거야.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이유로 부모가 이혼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할 사람 세상에 없어요. 제발 부탁이다. 그러니 네가 나서서 아이들을 좀 이해시켜달라는 거야. 그걸 제가 왜요? 그런 걸 이해하라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하실 거면요. 나가주세요, 어머니.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어차피 이혼은 정해진 수순이다. 철중이하고 곱게 이혼만 해주면 내가 사는 집이 있지? 그 너한테 등기 이전해주마. 평수가 꽤 나가는 데다가 대규모 단지 아파트라서 돈이 된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니? 지금 어머님 사는 집 가지고 이혼 딜하려고 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 이런저런 거절만 하지 말고 너도 너에게 뭐가 득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막장 같고 똥물구더기 같은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드는 게 없네요. 아각대지만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이혼만 곱게 해주면 알토란 같은 아파트가 네 명의가 된다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니? 응? 제발 우리 철중이랑 이혼해다오. 부탁이다, 선영애미야. 애들한테 대체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들 아빠한테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다고 해야지. 뭐라고 그러니? 요즘 애들 사고방식 자유로운데 머리 굵어봐라. 다 이해할 게다. 게다가 새며느리감 그 애가 재벌집 상속녀인데 선영이 준영이한테도 나쁠 게 없어. 어머니,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말아요. 빨리 나가세요. 전 소금을 뿌리며 시어머니를 내쫓다시피 집 밖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하룻밤을 보내고 저는 당장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태로 치달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흘러 저와 남편의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본인이 살던 아파트를 저에게 등기 이전해주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배신의 대가가 아파트라는 거니? 이혼해주는 마당에 딱히 재산분할 크게 받을 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받아야 선영이 준영이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죠. 정말 살다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처음 본다. 아우 보내.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인간들이다. 언니,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 족속들 얘기는 이제 그만 입에 담기로 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훌훌 털어버리고 너 살 길이나 생각해. 앞으로는 아무것도 시달리지 말고 선영이 준영이 데리고 잘 살아나갈 생각만 하자. 그러려고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붙들리는 일은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속상해하고 원통해하며 술을 마시거나 하는 대신 원래 하는 호프집을 착실히 운영했고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 큰일 당하고도 네가 너무 말짱해 보여서 엄마는 걱정이다. 엄마, 제가 과거에요. 그 인간이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니던데
내가 이런 일을 2번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거든요. 아마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2번 용서는 힘들다. 그런 게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입력되었어서 충격이 덜한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이런 일이 뭐 마음속에서 준비했다고 적응되는 일도 아닌데.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무너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뭐 어째요. 애들 생각해서 제가 빨리 정신 차려야지. 애들은 내가 책임지고 케어할 테니 너는 호프집일이나 신경 써라. 엄마가 이렇게 정정하게 버티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저 너무 감사하고 든든해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강릉에 혼자 사시던 친정엄마께서 서울로 올라오신 뒤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이혼 후 제가 혼자 꾸려가는 호프집도 다행히 장사는 아주 잘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만 해주면 본인 집을 주겠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몇 달이 지나도 집을 비워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친정언니와 의논 중에 아주 경악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더랍니다. 아, 예. 너 지금 열일 제쳐두고 이거부터 좀 봐라. 아니, 언니 이게 뭐예요 대체? 나 시댁 조카 결혼식 때문에 지방 내려갔다가 말도 안 되는 수배 전단을 받잖니. 증거로 남기려고 사진 찍어온 거고. 친정언니가 씩씩대며 보여준 휴대폰 화면 속에는 정말이지 경악스러운 수배 전단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 수배자 그 상간녀 아니에요? 아, 나도 처음엔 그저 닮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기려다 아무리 봐도 너무 닮았길래 뒷조사를 좀 한 거 아니냐. 무슨 뒷조사요? 그 상간녀 이름이랑 나이, 뭐 기본 신상을 네가 알잖아. 상간녀 소송하면서 그건 자연스레 알게 됐었죠. 그러니까 말이야. 경찰 공무원 중에 아는 친구가 있어. 그 상간녀에 대해 알아봤더니 아주 보통 사기꾼이 아니더라는 거야. 무슨 사기를 쳤길래요? 부동산 투자한다고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 끌어쓴 돈이 수억이 넘는단다. 그런 돈으로 재벌 상속녀 행세하면서 네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 속여먹은 거고. 언니 말 들으니까 시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당장 빼라고 해야겠어요. 나도 그 생각에 동감이다. 저와 언니는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이제는 법적으로 제 소유가 된 지 오래된 집에 찾아가 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집에서 나가달라고 그리 부탁을 드렸는데 무시하고 버티신 건 그쪽이니까 강제 집행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너 살아온 예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겠니? 우리 사이에 무슨 예정이라고 할 만한 게 남아있는 사이였던가요? 네가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안 그래도 다음 주면 이사 가려고 했다. 아, 우리 재벌 며느리가 강남에 아파트를 얻어서 다 준비 중이야. 재벌 상속녀요? 그래? 왜?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배 아프니? 이거나 보고 제대로 말씀하시죠. 아직 구치소 가기 전인가 봐요. 그 상간녀. 아, 그게 무슨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시어머니의 집을 증여받고 몇 달 후 법원 집행관을 불러서 시어머니를 강제 퇴거시키면서 시어머니 면전에다 말했습니다. 상속녀? 임신? 경찰서 수배전단이나 보시죠. 저는 친정언니에게서 받은 수배전단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아마된 놀라더니 거의 바닥에 나자빠지며 기절해버리는 시어머니였죠. 후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얼마 안가 그 상간녀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구치소에 투옥되었다고 하더군요. 어휴, 그 난리를 겪고 이혼한 줄 미처 몰랐었네. 좋은 일도 아니고 떠벌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기꾼 새며느리 맞으려다 쫄딱 망한 건 들어서 알고 있어? 뭐, 또 무슨 다른 일이 있었나요? 그 재벌 상속녀라고 거짓말한 새며느리감이 좋은 두자처럼해서 전영희 애비랑 할머니 돈 끌어쓴 게
엄청 큰 금액이라던데? 남들한테 사기치던 수법 그대로 쳤나 보죠 뭐. 혼자 임신했다는 것도 말정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고 부잣집 딸 행세를 하도 해서 깜빡 속아 집 한 채 값을 투자했다니 선영이 애비랑 할미는 이제 비렁뱅이 신세 못 면하게 됐다더구만. 후에 들리는 소문으로 아이 아빠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힘겹게 산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어머니는 중증 치매가 도져서 요양원에서 투병하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들려왔고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은 할머니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군요. 되려 내가 그쪽 집안 소식을 물었어요. 너희들 아빠 잘 지내고 계시던? 글쎄요.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으신가 봐요. 여전히 건설 현장 노동일 하시고요. 아이들 표정이 무거워서 저는 더는 전 남편의 소식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 후에도 호프집 장사를 열심히 했고 아들이 성인이 되고 딸아이가 대학에 갈 무렵 분점도 4개 정도 거느릴 정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답니다. 재벌은 아니어도 알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먹고 살 만한 재력을 갖추게 되었죠. 이혼 가정에서 아이들이 크다 보니 여러 가지 엄마로서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기호와는 달리 저희 딸과 아들은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큰아들은 제가 하는 호프집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똘똘하고 공부 잘하던 딸아이는 올해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 호프집 분점을 내주는 과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저는 재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재혼한 남편은 원래 제가 분점을 내어준 3호점 호프집의 사장님이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 덕분에 성공한 자영업자 소리를 듣고 사네. 분점 내어줘도 관리 못하면 답이 없는데 당신이 부지런히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거죠 뭐. 엄마 아빠, 저 도매시장에 재료 사러 갑니다. 오늘 시장은 내가 가려고 했는데 안 힘들어? 요즘 야간까지 연장 오면 네가 보느라 고생이 많은데 시장은 내가 가마. 아니에요 아빠. 저 도매시장 가서 직접 떼와야 할 재료들이 수두룩이에요. 두 명이 번거롭게 갈 필요도 없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고생해 아들. 제가 하던 호프집 사업을 이어받은 아들은 호프집 일에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젊은이들 감각에 맞는 새로운 신메뉴도 여러 개발을 하는 바람에 호프집 매출 신장에 아주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아들이죠. 준영이가 당신을 닮아서 사업 감각이 남다른 것 같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연달아 사업 실패하고 서울 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막막하던 차에 당신을 소개받았는데 시간이 참 유수 같네. 당신 천만하면 왜 그렇게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당신 보자마자 주책같이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더구만. 애 둘 딸린 이혼녀고 그냥 아줌마로 알고 나왔는데 내 눈에 당신은 아가씨보다 이뻐 보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민 사업계획서니 뭐니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하겠다 그랬어요? 호프집 사업이야. 원래 소개받던 사장님한테 자세히 설명들어서 전망 있는 사업이랑 감이 왔었으니까. 그리고 당신 보자마자 절대 놓치기 싫은 여자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이 여자와 연을 이어가야겠다. 그런 생각한 거 사실이지. 이 호프집 사업이 당신한테는 완전 꽉 먹고 알 먹고였겠네요. 뭐라 부정을 못하겠는걸? 재혼하고 나서도 저는 연로한 친정엄마를 한 집에 모시고 삽니다. 재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남편이 제게 한 말이 우리 살림 합쳐도 어머님은 우리가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어.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만 당신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난 어려서부터 3대가 한 집에 살아서 북적거리며 어른 모시고 사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야. 게다가 장모님께서는 날 친아들처럼 아껴주시는데. 내가 천생연분을 이렇게 늦게 만날 줄 꿈에도 몰랐네요.
친정언니 역시 지금의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합니다. 네가 남편 복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겠구나. 내가 남편 복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전 남편과 이혼하며 그 막장 같은 사건들을 겪었는데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고 백이니? 게다가 이혼 전에 살 때도 그 인간은 얼마나 속을 썩이던 인간이야? 지금 이 사람은 언니 마음에 쏙 드나 봐요? 너처럼만 하면 나는 정말 누구한테든 재혼을 장려하고 싶을 정도다. 호프집일 누구보다 열심히 해. 선영이 준영이 자기 아이들처럼 아끼고 챙겨줘. 어머님한테는 아들보다 살가운 사위인데 뭐를 더 바라겠어? 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호프집 일에만 몰두하며 아이들 데리고 살던 시절에는 솔직히 저에게 이런 안정적이고 행복한 날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꿋꿋하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갔지만 하루하루 열심히는 살면서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재혼하고 현재의 남편과 가정을 꾸린 후에는 일상에서 자주 행복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머님, 나와보세요. 퇴근하는 길에 장모님 좋아하시는 고로케가 마침 팔길래 사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내 간식을 챙겨오네. 매번 번거롭게 안 그래도 되는구만. 저녁 드시고 드라마 보시다가 딱 출출한 시간이실 것 같아서요. 자네도 하나 들게나, 응? 네, 그럼 저도 하나 먹어볼까요? 역시 고로케는 이 집을 따라올 가게가 없네요, 장모님. 친정엄마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야참을 먹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좋으세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야? 그냥 엄마 얼굴이 새삼 행복해 보이셔서요. 그래, 엄마 많이 행복하다. 우리 딸은 똑똑한 명문대 의대생, 네 오빠는 엄마 사업을 잇고 새아빠는 또 할머니와 저리 살갑게 잘 지내니까 엄마가 더는 바랄 게 없네. 엄마가 행복하셔서 저도 좋아요. 사실 엄마가 재혼 전에 혼자 지내실 때 가끔씩 엄마 얼굴 너무 어두워 보일 때가 있어서 좀 그랬는데. 내가 그래 보였어? 네. 저 엄마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 더 공부 열심히 했어요. 1등 성적표 가지고 오는 날에는 엄마가 하도 환하게 웃으셔서요. 딸 이야기를 듣자 하니 문득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좀 더 엄마로서 밝고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못내 미안해졌습니다. 선영아, 고맙다. 우리 선영이가 그런 마음인 줄 엄마는 정말 몰랐네. 아니에요, 엄마. 저 나이 들수록 엄마가 지나온 세월 대단하다 느껴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행복만이 가득하시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너네 가족 분위기는 어때? 이렇게 가끔 가족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가족 평범하지. 아버지 어머니 일하시고 형제 있고. 평범하다고 대답합니다. 저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족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 시절엔 흔치 않은 외동딸이었거든요. 위에 오빠 한 명 있고 그리고 제가 외동딸이자 막내딸. 제 친구들은 기본이 5남매였거든요. 형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또 유별날 것 없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집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평범했던 저의 가족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원래도 일을 하셨지만 어머니는 저와 오빠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셨고
저와 오빠는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집안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봤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었죠. 나중에 어머니께서 너희들이 했던 설거지며 빨리며 결국 이 엄마가 다시 한 적도 많아. 그런데 너희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이 예뻐. 그냥 말 안 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만 어설펐지. 저와 오빠도 나이를 먹으면서 손이 야무지면서 정말 많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돼. 그러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나도 꼭 서울대 갈 거야. 선생님이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학교도 제일 크고 등록금도 제일 조금 낸다고 했어. 전국에서 공부 1등 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학교잖아. 나도 지금 반에서 1등이니까 서울대 갈 수 있겠지? 겨우 반에서 1등해서 어떻게 서울대에 가냐? 전교 1등은 해야 서울대에 가지. 그러면 오빠는 커서 뭐 할 건데? 나는 의사 될 거야. 오빠, 그만큼 공부 잘해? 당연하지. 오빠는 너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데? 치, 잘났다. 그래, 꼭 의사 되라. 의사 안 되기만 해봐라. 그러면 우리 딸은 커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데? 나는 그냥 엄청나게 큰 기업의 회사원 될 거야. 그래서 월급 많이 받아서 더 이상 엄마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게 해줄게. 알았지? 아이고, 듣기만 해도 좋네. 알았어. 엄마 우리 아들 딸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와 저는 더 열심히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저렇게 어머니가 고생하는 이유는 결국 저와 오빠가 잘 되려고 그러시는 건데 어머니의 노력과 고생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교 1등은 못해도 반 1등은 놓치지 않던 저였어요. 오빠는 의대를 가는 대신 공대를 택했고 저는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오빠의 입학식 날 어머니는 저와 오빠를 안고 조용히 우셨어요. 너희들 정말 고맙다. 엄마가 정말 너희 때문에 산다. 이제 미종이까지 대학 입학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등록금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았죠? 특히 저는 수석으로 입학해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랑스러운 딸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와 오빠는 오직 세상에 아버지 없이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공부했습니다. 특히 저는 빨리 취직해 어머니를 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커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도 벌고 어머니를 기쁘고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군에서 제대하고 얼마 후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유방암. 손 쓸 틈도 없이 어머니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 멋지게 어머니께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사진을 찍겠다던 저와 오빠의 목표는 그렇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5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니 세상 사는 게 정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오빠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산 걸까? 그리고 어머니 역시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걸까? 오빠, 엄마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신 걸까? 이렇게 일찍, 그것도 편히 눈 감지도 못하시고 고생만 하다가 아프기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 너무 화가 나. 이 세상이 화가 나. 조금만 더 기다리셨으면 오빠도 졸업하고 나도 졸업하고 정말 우리 엄마 이제 우리 덕분에 호강하는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나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 응? 오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미정아, 괜찮아.
엄마 하늘에서라도 우리 보고 편히 웃으실 거야. 엄마 하늘에서 우리 사는 거 보시면서 편히 쉬시려면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해. 엄마가 없잖아. 엄마가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너 그러면 이제 막 살 거야? 엄마 안 계신다고 망나니처럼 살 거냐고. 그러면 엄마가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이제 네 멋대로 되는 대로 살면 엄마가 편히 우리를 지켜볼 수 있겠냐고. 왜 너 힘든 생각만 해? 엄마가 눈 감기 전까지 얼마나 괴로우셨겠어. 엄마라고 우리 졸업해서 학사모 쓰고 사진 찍고 우리 취직해서 첫 월급으로 우리가 준비할 선물 왜 안 받고 싶으셨겠어? 그것뿐이야?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아이 낳아서 엄마 품에 손자 손이 안겨드리는 거, 그런 거 왜 안 하고 싶으셨겠니? 미정아, 우리 그래도 살아야 해. 엄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미정아. 오빠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냉정하고 차갑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젠 그곳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히 쉬시면서 저와 오빠가 이제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슬픔은 오늘까지. 한편으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산 건 어머니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니 이제는 대체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빠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나는 다시 열심히 살아야 한다. 어머니 사무제까지 지내고 다시 학교를 나가며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야, 내 동생. 수석 입학에 수석 졸업. 아주 가문의 영광이야. 이것 봐. 내가 해낼 거라고 했지. 오빠는 저보다 1년 먼저 졸업해 대기업 연구실에 입사한 뒤였습니다. 저는 오빠의 뒤를 이어 졸업해 대기업 기획재정팀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날 어렵게 구한 학사모와 졸업장을 들고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갔어요. 엄마, 나 졸업도 하고 취직도 했어. 엄마 다 지켜보고 있지? 그렇지? 엄마도 뿌듯하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 나랑 오빠랑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게. 알았지, 엄마? 엄마, 가끔 엄마가 해줬던 반찬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 그런데 미정이가 그 맛을 기가 막히게 내. 그래서 덕분에 엄마가 해준 것 같은 그 맛을 느껴. 엄마가 미정이 옆에 두고 다 가르쳐준 거죠? 고마워요. 내가 미정이 옆에서 아빠 엄마 역할 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또 찾아올게요. 사실 어머니 생각은 매일 났어요. 그래도 꾹 참고 제가 해내야 할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시든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원 3년 차가 됐습니다. 미정 씨,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왜요, 선배님? 그러면 소개팅 안 할래요? 나 대학생 때 같은 동아리 했던 대학 동기인데 얼마 전에 사법고시 패스했거든요. 사진 보여줄까? 이것 봐. 이 정도면 잘생겼지. 형제관계는 위에 누나 한 명 있고 남동생 있어. 둘째야. 미정 씨는 막내라고 했나? 네, 저는 오빠 한 명 있어요. 미정 씨도 뭐 직업이나 학교 꿀릴 거 없고 요즘은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부분 가지고 편견 갖는 사람이면 만나지도 마. 내 동기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상한 소리 하면 바로 자리 박차고 나와. 알았죠? 어때? 소개팅 할 거야? 네, 좋아요. 좋았어. 그러면 내가 동기한테 얘기할게. 잘해봐. 그렇게 지금 말로 치면 모태솔로였던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너무 긴장됐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런데 자존심 때문인지 뭔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고는 또 말하기 싫더라고요. 또 너무 남자 많이 만나본 티를 내는 것도 웃기고. 사실 그런 적이 없으니 어떻게 따라하지도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호텔 1층 카페에서 소개팅? 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오빠는 절대 쉽게 보이면 안 돼. 상대방에게 흥미가 생겨도 난 지금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감정을 바로바로 보여주지 마. 알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한 다음에 허락해 줄 거야. 뭔 소리야.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뭔 허락이야, 허락은. 아무튼 나 다녀올게. 이상한 놈 같으면 바로 박차고 나오라고. 알았지? 알았냐고. 오빠 말 알아들었지? 알았어. 알았다고. 사실 오빠는 선자리에 쫓아나올 기세였어요. 본인도 아직 여자친구 없으면서 동생의 선자리에 저렇게 열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만난 상대방은 저보다 더 긴장한 티가 나는 그런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재 씨? 신미정 씨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자리는 화기애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배려하며 조용조용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 전 사법고시 최종 합격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미정 씨도 공부 잘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시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은 성적으로 입사했다고 하시던데요? 웃음소리가 참 호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때도 아니고 연락을 하려면 오직 집 전화로 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보니 이 사람과 더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집으로 전화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 손자리를 주선했던 회사 선배에게 슬쩍 얘기를 했습니다. 미정씨, 선재 어땠어? 나쁘지 않았어요. 선재 씨는 따로 얘기 없었어요? 너 만나러 회사로 찾아오고 싶다고 난리다. 역시 우리 미정씨 매력 알아볼 줄 알았다니까. 우리 언제 국수 먹게 해줄 거야?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호감을 갖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니 갑자기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설렘은 사랑으로 변했고 저와 소개팅남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형제가 많은 남편과 가족이라곤 오빠 한 명 있는 저와의 상견례 자리는 조금 쓸쓸했지만 그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제 사정을 이해하고 많이 배려해 주신 시부모님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결혼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꾸렸습니다. 결혼하고 8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겐 서방님이죠. 서방님도 결혼을 하며 식구가 더 늘었어요. 복작복작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식구가 생기며 저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몇 개월 뒤에 일을 그만뒀어요. 일을 하지 못하는 건 많이 아쉬웠지만 남편의 뜻이 워낙 강경했어요. 나 혼자 벌어도 충분해. 당신 장모님 때문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 우리 아이 많이 낳을 것도 아니고 많이 낳아도 내 월급이면 아이들 충분히 키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 응?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신 친구들이 부러워할걸? 능력 좋은 남편 만나서 일도 안 하고 쉴 수 있다고. 물론 집안일 하는 거 생각하면 쉽지 않겠지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것보다 집안일만 하는 게 좋잖아. 응? 알았지? 그래서 결국 저는 일을 천천히 마무리 짓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라는 인간이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더군요. 동서는 어렸을 적
우리 오빠의 꿈이었던 의사. 그것도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페이닥터였어요. 서방님은 저처럼 회사원이었는데 무슨 공연이었나? 우연히 동서를 알게 되면서 결혼까지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형님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응? 양심이 없으시네. 얘 둘째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첫째 임신했잖니. 요즘 입덧이 심해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온 거야. 그래, 뭐 노력이 가상하네. 덕분에 내가 힘 좀 썼어, 올케. 아이 낳으면 다시 올케가 열심히 하겠지 뭐. 그렇지? 그럼요. 일도 안 하는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이렇게 집에 일 있을 때 눈치껏 일찍 와서 어머님 도와드려야죠. 어머님,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니? 괜찮아, 괜찮아. 음식 냄새 역하지 않아? 임신하면 특히 이렇게 기름 냄새가 참기 힘들어. 힘들면 집에 가도 돼.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힘들면 말씀드릴게요. 아, 상전 납셨네. 그러게. 우리 주말에 골프나 치러 가자, 올케. 좋아요. 결혼하지 않은 신우는 저의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건지 대놓고 저보다 동서를 더 좋아했어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고 뭐 제가 신우 눈에 안 찼나 보죠. 그렇게 저는 딸을 낳았고 저와 남편을 반반 닮은 얼굴로 시부모님과 제 오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동선에는 이상하게 아이 소식이 없었죠. 가족 중 누구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괜히 혼자 찔렸는지 틈만 나면 저와 제 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얘 지우야, 너는 꼭 능력 있는 여자가 되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벌어온 돈만 쓸 생각하지 말고. 동서, 지금 애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요즘 시대는 여자도 능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시대라고요. 형님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를 다녔어도 지금은 그냥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애 낳아 키우는 그런 무능력한 아주머니일 뿐이잖아요. 딸도 형님 같은 사람처럼 크길 바라세요? 그건 정말 양심 없는 거고요. 내 딸을 어떻게 키울지는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따지면 서방님도 나 같은 처지 아닌가? 동서가 서방님보다 월급 더 받는다는 것으로 서방님 은근히 무시하잖아. 신호는 이건 아나 몰라?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동서만 싸고 돌겠지. 뭐라고요? 바로 아니라고는 안 하네. 동서, 그 잘난 의사 타이틀이 얼마나 갈 것 같아? 겸손하게 살아. 남의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에 본인 자신이나 돌아보라고. 지우야, 가자. 그렇게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로 한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살았어요. 저에게 그렇게 막말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딸 지우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의사랍시고 서방님도 무시하고 저도 무시하고 또 동선의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들도 무슨 자신 발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우리 막내 며느리라고 예뻐해 주셨는데 그런 걸 알면 잘해야죠. 그렇게 저는 딸 지우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딸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성실해야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누구를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생,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랑 같은 나이에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검찰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겁니다. 남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치 그 일에 남편까지 연루된 것 같은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진 겁니다. 남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증거도 찾기 힘들고 위에서 제대로 조사하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남편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검사 옷을 벗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도 차릴 수 없었어요. 이미 남편은 검찰청에서 비리검사로 낙인이 찍힌 채 나왔거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재주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어.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지우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나도 다시 일 시작할게. 알았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덫에 걸렸을 거야. 복수는 천천히 하고 우리 당장 닥친 일부터 처리해보자. 저는 그 옛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처럼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돌리기, 우유 배달하기, 건물 청소하기 등 기회만 주어지면 열심히 했어요. 왜 회사로 취직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고 제가 그 변한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10까지 다시 가르쳐야 하는 경력직보다 컴퓨터나 기계에 익숙한 신입을 뽑는 게 훨씬 이득이었죠. 그래서 그냥 회사 복직은 생각하지 않고 일만 할 수 있으면 조건 따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형님, 진짜 꼴 좋네요. 검사 마누라라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더니 결국 이렇게 제가 일하는 병원 청소하고 있네요. 맙소사. 이거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아세요? 아마 지금쯤 결혼 잘못 시켰다고 땅을 치며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미 알고 계셔.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어. 내가 저번에 말했지. 그딴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그거 다 돌려받는다고 했을 텐데? 참나, 저는 이미 너무 잘나서 그럴 일 없으니 형님 걱정이나 하세요. 지우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청소나 하러 다니고 열심히 깨끗하게 하세요. 정말 지우는 이렇게 사는 제가 창피할까요? 제 딸 지우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엄마랑 아빠가 너무 좋다. 빨리 커서 두 분께 효도하고 싶다. 이런 말만 했지. 이렇게 사는 엄마와 아빠가 창피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조금 무서웠어요. 혹시 물어봤다가 그렇다는 대답을 들을까봐. 하지만 이런 고민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고생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자신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 모습이 너무 슬프다며 자신이 빨리 취직하고 성공해 저와 남편의 고생을 끝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러 딸이 대학교 졸업하는 날이 됐습니다. 엄마도 학사모 쓰고 사진 찍자. 아빠도 학사모 쓰고 사진 찍어야 해. 아휴, 알았어. 저희 엄마는 결국 하시지 못했던 일, 저도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했던 그 일을 제 딸이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학사모를 쓰고 딸을 꼭 껴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꼭 너를 지켜줄게. 저의 딸이 이렇게 클 동안 여전히 아이 소식이 없는 동서네. 그리고 결혼조차 하지 않은 시누이.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일한 손녀딸로 사랑받고 자란 우리 딸 지우. 딸은 마치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주기로 마음먹은 것인지 외무고시를 통과해 외교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입사 후 공무원증을 보여주는데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습니다.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딸이지요. 그리고 저는 딸이 취직한 후에도 여전히 동서가 일하는 병원에서 청소하며 지냈어요. 놀면 뭐합니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해야죠. 그날도 로비 청소를 하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든 동서가 지나가더라고요. 괜히 반갑길래 동서를 불렀습니다. 동서! 자신을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걸 확인한 동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저를 구석으로 막 끌고 가는 겁니다. 형님, 제가 여기서 아는 척하지 말랬죠. 진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저리 비켜요. 냄새 나는데 어디서 아는 척이야? 그러면서 저를 밀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소일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아, 참. 나 괜찮아. 왜 나왔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요.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나 이제 30분만 더 일하면 끝나. 그리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제대로 인수인계 해줘야지. 무조건 그만두면 안 돼. 이 사장님? 그쪽에 우리 어머님 밀친 겁니까? 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사람을 쳐요. 그리고 우리 병원을 위해 일해주시는 분을 이딴 취급하시면 안 되죠? 어디 소속이십니까? 성형외과? 성형외과 의사들은 다 이런 식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가요. 제가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잠깐만. 당신 얼마 전에 의료사고 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왜 아직도 우리 병원 의사가운을 입고 있는 거지? 김 비서님,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의료사고 낸 적 없어요. 그거 다 아니라고 판결 났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성형외과 쪽은 제대로 살펴봐야겠네요. 일단 가시죠, 어머님. 그래. 나 이거 정리만 하고 갈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눈이 휘둥그레진 동서는 저와 병원 이사장이 함께 사라지는 걸 눈이 동그란 채로 끝까지 쳐다보더군요. 당연히 놀랐겠죠. 저도 이 타이밍에 제 예비 사위가 나타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동서병원의 이사장인 예비 사위가 저에게 꼭 병원으로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기사까지 보내주겠다면서요. 그래서 알았다고 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사위가 보내준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병원에 자주 갔지만 사위가 일하는 공간에 들어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방을 둘러보니 동서가 소파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동서는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무시하고 사위에게 물어봤습니다. 쟤는 왜 저러고 있나? 아, 이제 병원에서 쫓겨날 예정인데 아무래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머님이랑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주 병원의 이익에 반하는 짓거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김 비서님? 김 비서님이 들고 있던 자료를 받은 사위는 동서가 지금까지 사위의 병원에서 일하면서 무슨 짓들을 저질렀는지 아주 소상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지방 흡입술 사고부터 얘기해 볼까요? 기준치보다 더 많은 지방을 흡입해 문제가 됐죠. 그런데 강 선생님 여기에 뭐라고 하셨죠? 환자한테 뭐라고 하셨냐고요? 환자한테 지방이 너무 많아서 그 지방을 흡입했는데 뭐가 문제냐? 환자 본인이 뚱뚱한 몸을 가지고 와서 나도 그 지방 전부 흡입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 당신처럼 이렇게 뚱뚱한 환자를 받는 것도 처음이고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시술과 수술로만 해결하려는 양심 없는 환자도 처음이다. 이만큼 날씬하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지금 감히 나에게 의료사고 따위를 들먹이는 거냐?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됐습니다. 이미 다 사실로 확인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변명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갑질해서 들어온 민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환자들이 성형외과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자들을 보고 못생겼네 어쨌네 다리가 휘었네 이런 얘기를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게 아니라 무슨 풍평하듯이 얘기하고 점수를 매기고 여기가 무슨 미스코리아 대회입니까? 환자들 점수는 왜 매기고 거기에 돈이 많은지 없는지까지 확인해서 돈 많은 환자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무시하고 수술이나 치료도 안 해주려고 하고 대체 돈이 많고 적은 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강 선생님은 부자입니까? 부자라면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환자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요? 감히 우리 환자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해?
저는 예비사위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동서는 대체 환자들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아니,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지금까지 진료했다는 말이잖아요. 거기다가 정말 사위 말대로 환자를 품평하고 평가하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입이 달려있으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저희는 그냥 일이 힘드니까 재미로 그랬던 건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어디서 감히 재미라는 말을 입에 올려요? 환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한 게 겨우 재미로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정신이냐고요? 지금 강 선생님 때문에 우리 병원으로 들어온 민원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문제 있는 선생님을 왜 자르지 않고 데리고 있냐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건 알고 있어요? 이사장으로서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병원은 공식적으로 강 선생님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진료 정지입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대체 뇌물은 또 뭘 그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보톡스를 공짜로 놔주고 그 와중에 안 좋은 약 써서 부작용 생긴 환자들이 또 수두룩하다던데. 제약회사하고도 무슨 거래를 주고받았더군요. 아주 가지가지 하셨네. 각오하세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동서는 벌벌 떨면서 사위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장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뭘 할 건데요? 제대로 진료도 못하고 환자 보기를 우습게 보는 의사는 우리 병원에 절대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꿇고 빌었지만 사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이 병원 이사장으로서 말한 거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우리 어머님의 사위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지영 씨. 네? 들어보니 어머님을 의사랍시고 매번 무시하고 시댁에서 시누이와 함께 뒤에서 어머님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던데 이런 인성이면 안에서도 세고 바깥에서도 세고 정말 최악의 인성이네요. 그 머릿속이 넓어봤자 얼마나 넓다고 그렇게 사람 괴롭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우리 어머님 괴롭혀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우리 어머님 힘들게 일하실 때 환자한테 뒷돈 받은 것으로 골프 치러 다니니까 좋던가요? 그쪽에 의대 나왔다고 우리 어머님 무시하고 다닌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 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에요. 장학금 놓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수재라고요. 우리 어머님 다닌 대학교,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모인 학교인 거 아시죠? 어머님뿐이겠어요? 아버님은 사법고시 한 번에 패스하신 분이세요. 워낙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그 안에서 정치질 같은 거 못하시고 그냥 정직하게 일하신 죄밖에 없는데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그렇게 되신 거세요. 그런데 댁은 보니까 의대 안에서도 공부 못하기로 유명했던데 대체 의대는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의사 면허도 간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을 그렇게 흉보고 욕하고 다니신 거냐고요? 주제를 알아야지. 사람은 본인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뒤에서 그렇게 구린 짓이나 하고 다닌 주제에 정직하게 본인들 힘으로 일하고 다니시는 분들을 그렇게 욕했냐고요? 당장 우리 어머님한테 사과하세요. 당장 하시라고요. 사위, 나 괜찮아. 제가 안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런 인간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세요? 사실 저도 동서가 저를 건드릴 때마다 지지 않고 맞받아쳐서 그렇게 억울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예비사위가 저를 위해 저렇게 화를 내주니까 든든하고 기쁘고 고맙고 그렇더라고요. 사위, 엄마 괜찮아. 저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나한테 한 쓰레기 같은 말들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 그냥 귀가 좀 더러워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 화내지 않아도 괜찮아. 응?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아세요. 그리고 당장 내려가서 짐 챙겨서 나가세요. 처분 기다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세요. 눈물을 퐁퐁 쏟으며 이사장실을 나간 동서는 그 길로 짐을 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어머님이 이 사단을 꼭 보셨으면 했어요.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 그나저나 우리 사위 진짜 멋있네. 카리스마가, 응? 아이 참, 놀리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 병원까지 오는 거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았어. 사위가 차 보내줘서 아주 편하게 왔어. 이제 점심시간인데 식사하러 가요 어머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알았네, 사위. 딸은 대체 이렇게 능력 좋고 싹싹하고 또 사랑스러운 사위를 어디서 만난 걸까요? 딸도 저처럼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연예인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심지어 제 딸은 연예인조차 관심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꼭 연애하고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데이트하며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있잖아요.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주구장창 집에서 책만 보던 딸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많아지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말이죠. 여보, 우리 집 연애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나도 그렇게 보이네. 요즘 치마도 자주 입고 나가지? 그러니까. 나처럼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얼씨구, 당신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처음 알았네. 당연히 좋은 남편은 아니지. 당신 고생시켰잖아. 저 자식 먹여 살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쳤는데. 당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심심해할 때 조금 후회하긴 했어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 아내랑 딸 힘들지 않게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여보. 뭐야 갑자기. 울리지 마.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 지우도 대학생 때 동기들하고 놀고 싶고 MT 가고 싶고 그랬을 텐데 그 시간에 과외하고 외무고시 준비했잖아. 가끔 지우 보면서 공무원이 얘가 하고 싶었던 일이 맞을까 그 고민 많이 했어. 혹시 우리 때문에 저렇게 급하게 공부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딸의 꿈을 짓밟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어.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남편처럼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걱정하느라 딸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딸이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우가 저렇게 변하고 있는 건 좋은 징조야. 한번 물어보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물어봤습니다. 딸, 요즘 즐거운 일 있어? 그게... 왜? 무슨 일인데? 사실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정말? 뭐 하는 사람인데? 작은 엄마 다니는 병원 있잖아. 거기 대표님 아들이야. 현재 병원에서 이사장으로 있어. 뭐? 이사장이라고? 어쩌다가 만났어? 얼마 전에 서점으로 책을 사러 갔는데 내가 사고 싶은 책이 책장이 좀 높은 곳에 있더라고. 직원도 안 보이고 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꺼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지더니 누가 쓱 그 책을 꺼내주는 거야. 책을 꺼내준 사람이 지금 남자친구야. 어머, 완전히 운명적인 만남이잖니. 너무 잘 됐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 같지도 않고 너무 수수해. 처음 보자마자 자기 명함을 주는데 막 좋다고 부담스럽게 들이대지도 않고 너무 매너 있게 얘기해줘서 좋았어. 엄마, 사실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좋은 사람이겠지? 시간 날 때 집으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지? 부담 갖지 말고. 다행히 사돈께서도 우리 딸을 예쁘게 봐줘서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달이 난 거예요. 딸을 통해 동서가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 알고 있었던 사위는 벼르고 있었던 거죠.
딸이 모든 얘기를 사위에게 다 했거든요. 결국 동서는 병원에서 쫓겨났고 이제 좀 잠잠하게 사나 했더니 얼마 후 시부모님의 호출이 있어 시댁을 급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을 들어가 보니 동서가 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예미정아, 넌 알고 있었니? 뭘요? 예, 임신 안 되게 해주는 것들 몰래 먹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냐고. 네?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정말 환장하겠네. 예. 너 우리한테 했던 얘기 네 형님한테 그대로 해봐라. 얼른 해보라고. 그게 얼른 얘기 못해? 제 남편처럼 멍청한 유전자 제 자식한테 물려주기 싫었어요. 공부 잘하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면 모를까. 남편은 승진도 늦고 회사에서 일 처리도 잘 못한다고 소문난 것 같고. 차라리 그럴 바엔 애를 낳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게 지신우까지 꼬셔서 같이 그런 거 먹고 그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단다. 어차피 본인은 누구랑 만나든 임신 안 될 테니까 아주 신났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어. 미쳤니?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걸 볼래? 신우이도요? 그래. 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그런데 언니는 어딨어요? 지금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다. 얘가 코 수술해줬는데 제대로 망해서 사람들도 못 만나고 저렇게 방에 처박혀 있어. 너 내가 의료사고로 고소할 거야. 저게 사람꾼이? 내가 지점토로 만들어도 저거보단 잘 만들겠다. 너 아주 각오해. 우리를 세상 만만하게 봤지? 네가 그렇게 무시했던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 집인지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나가! 동서는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거였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미친 사람이었죠. 임신이 싫어서 임신을 막아주는 것들을 먹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있으니 바람을 펴도 들킬 일이 없겠지. 어떻게 사고회로가 저렇게 흘러가는 걸까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회로였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아들을 둔 시부모님은 거칠 게 없었습니다. 동서를 고소하고 동서는 시부모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책임을 물으라고 난리고 아마 남은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겠죠. 막샘통이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었지만 결국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저에게 늘 말씀하셨고 또 저와 남편이 딸에게 늘 했던 말. 사람은 정직하게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헐뜯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그 가르침.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새겼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그걸 처리하느라 뼈 빠지게 사람들을 만나며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소식이 끊겼습니다. 서방님하고는 바로 이혼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혼을 당했죠. 그래도 동서도 어른이니까 알아서 잘 살겠죠? 그리고 다음해 5월, 딸은 5월에 신부가 됐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휴일,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제 결혼을 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셨던 것처럼 저 역시 딸과 사위에게 행복을 듬뿍 안겨줬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해결됐는데 아직 풀어야 할 게 남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신우이, 남편의 누나. 저는 이건 늘 궁금했어요. 동서야 그렇다 치고 신우이는 동서랑은 잘 지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대놓고 싫어할까?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결혼 초반엔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것도 그만뒀습니다.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싫으면 그냥 싫은 거지.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신우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신우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동서가 해준 코 수술이 여전히 말썽이었거든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50 넘어서 수술해 저렇게 평생 마스크로 코를 가리고 다녀야 하다니. 신우이의 인생도 참 고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먼저 보자고 할 줄은 몰랐어요. 언젠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나는 올케가 처음부터 좋지 않았어. 부모님도 없는데 어쩜 저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그런데 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공부를 잘해서 대학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나는 평생 부모님한테 공부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네 남편은 수재였어. 법대도 너무 쉽게 들어갔고 사법고시까지 그렇게 쉽게 패스할 줄 몰랐거든. 그래서 얄미웠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속이 뒤틀리더라고. 공부라면 동서도 어마어마하게 했을 텐데 왜 저한테만 그러셨어요? 동서는 의사였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걘 좀 불량했잖아. 그게 좋았어. 병원에서 하는 나쁜 짓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나한테 같이 공범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땐 재밌었어. 그런데 너는 너무 고리타분한 범생이었잖아. 네가 재미없고 싫었어. 변명이 딱 언니 수준이네요. 놀랍지도 않고. 여기서 더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언니 죄책감 덜려고 저 불러내서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과는 일단 받아줄게요. 그렇다고 언니를 용서하거나 다르게 볼 일은 없을 테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코는 좀 제대로 재건 수술해줄 수 있는 병원 찾아보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명절에도 만나지 말아요. 뭐 저런 변명 더 들어줄 필요 있나요? 제 귀를 더럽힐 일은 없잖아요. 저는 이미 딸과 사위, 그리고 남편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데 말이에요. 원리 원칙대로 사는 범생이가 왜 싫을까요? 뭐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면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런 선까지 넘어서면서 사람을 힘들게 해놓고 뒤늦게야 구질구질하게 변명이나 늘어놓고 나이 먹고 이게 얼마나 추한 짓인지 정말 본인은 모르는 걸까요? 뭐 이제 다시는 볼 일 없겠죠. 양심이란 게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게 사위는 사돈어른의 병원 대표직을 물려받아 사위가 병원 대표가 됐습니다. 취임식 날 어찌나 기쁨의 눈물이 나던지 딸의 직업 특성상 외국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도 긴데 착한 사위는 그 시간을 다 기다려줬어요. 덕분에 딸은 1등 서기관이 됐습니다. 딸도 승승장구, 사위도 승승장구. 그리고 남편은 한 법무법인의 대표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체 몇십 년 만에 본업 복귀인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만 울어. 좋은 소식인데 왜 그렇게 울어? 맞아, 엄마. 그만 울고 좋아해줘야지. 아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심하게 울어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고생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말년에 꽃이 피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삶 또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거창한 말보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산 보상을 이렇게라도 받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많은 걸 바라지 않았지만 이 정도 보상은 이제 받아도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 지우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바쁘고 숨가쁜 삶이었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쉬지도 못하고 생활하셨을지 그 생각이 또 나요. 좋은 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사실 마음속에 한처럼 남아있었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모습을 보셨으면 참 내가 딸 하나는 잘 낳아서 잘 키웠다고 생각하셨길 바라요. 훗날 어머니를 만나면 열심히 살았다고 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식도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생긴 사위 판박이에요. 울지도 않고 어찌나 씩씩한지. 아직 생생하신 시부모님도 증손주 보셨다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 우리 집에 복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구나. 어렵게 들어온 복 나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자고. 알았어.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처럼 평화롭게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또 무슨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젠 삶의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제 마음속에 가득하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